반갑습니다. 자, 기초 인문이론 이제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주차에는 제가 이제 파트 7과 파트 8인 즉 뭐다? 개발 관리 마케팅이랑 감정 평가할 차례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이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부동산 학계로는 총 몇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냐? 총 8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계로는 몇 파트? 8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1편에서 총론, 2편에서 경제론, 3편에서 시장론, 4편에서 정책론, 5편에서 투자론, 6편에서 금융론, 7편에서 개발, 관리, 마케팅 나오고요. 8편에서 감정, 평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총론에서부터 금융론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제 5주차에서 마지막 개발, 관리, 마케팅 할 차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총론 한 파트, 그리고 부동산학 강론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마지막 뭐? 감정, 평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총론을 시작으로 경제의 포인트가 뭐였다? 수요와 공급이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다? 파악. 그리고 전반에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고요. 후반부에는 뭐다? 학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법과 세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작년에는 한 문제가 세법에 나왔었고요.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뭐다? 수익률과 위험과 뭐 분석 기법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잡아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원금 상환과 원리금 상환 방식, 그리고 MBS 요거 파트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 중에 가장 쉬운 파트라서요. 여러분들께 기본 이론, 기초 입문에서 한 번만 가볍게 들어두셔도 문제는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파트인 만큼 어렵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기초 입문서에서 한 방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거든요. 부동산 개발과 개발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로서 건축물을 뭐 하는 거예요? 짓고 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뭐예요? 개발이에요. 그래서 뭐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그리고 뭐 공작물 설치가 개발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늘 이렇게 나와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제외하는 것이 뭐다? 부동산 개발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은 뭐다? 타인에게 공급한다. 그쵸? 개발을 수행한다. 여기가 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업은 뭐라고? 건축물을 건축, 수선,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개발이에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것이고, 개발업이란 뭐예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과 개발업에 대한 구분이었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총 몇 단계를 거치냐면요, 7단계를 거쳐요. 물론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해당 시험에서도 부동산 개발의 7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워포드라는 학자님께서 개발하신 거고요. 몇 단계? 7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개발의 과정 7단계 나옵니다. 그래서 아, 예, 부, 타, 금, 건, 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부타, 금건마, 아예부타, 금건마. 그래서 아예부타까지는 정확하게 외우시고 금융, 건설, 마케팅이 금건마거든요. 그래서 금융, 건설, 마케팅, 금건마는 뒤에 편안하게 이어지도록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처음 봅시다.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이디어 구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단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생각. 그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공간, 형태, 입지, 용도 등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이디어 단계 혹은 시험에서는 구상 단계라고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구체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랑 네 번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게 나오는데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요거 종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한다. 이때는 뭐예요? 계략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무엇을요?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그쵸? 대충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을 추계라고 얘기합니다. 추정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을 계산하여 무엇을? 경제성을 검토합니다. 즉 뭐예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추정하여 계산한다. 라는 거를 추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대충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검토하는 거예요? 경제성을 검토하는 거죠. 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지 매입. 이게 뭐야? 땅 산다. 땅 삽시다. 땅. 부지. 맞죠? 부지. 부지. 여기다 뭐 짓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짓고, 뭐도 깔고,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그렇죠. 부지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분석으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개발업자는 부지를 모색하여 확보하고 매입하는 일을 우리는 부지 매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땅 산다는 거, 땅 산다. 뭐가 어려워? 땅 산다? 땅 산다. 끝. 네 번째입니다. 타당성 분석. 이제 땅을 샀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인 두 번째와 타당성 분석인 네 번째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달라는 거. 그래서 아예부타. 아시겠죠? 아예부타.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단계, 부지 매입 타당성 단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개 밑에 금융건설 마케팅, 금, 건, 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 건, 마. 그래서 금융은 뭐예요? 돈 빌려오는 거죠. 건설은 뭐예요? 짓는 거죠. 마케팅은 뭐예요? 고객 유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단계 아예부타, 금, 건, 마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과정 7단계 뭐가 있다고? 아, 예, 부, 타, 금, 건, 마 7단계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개발 과정의 7단계였습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위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차례예요. 자,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당연히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하게 되는데 그 처하게 되는 위험의 종류가 몇 개다? 3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 자, 부동산 위험 3개 뭐?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자, 여러분들이 앞에 글자만 따서 봅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 3가지 법률적, 시장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래서 법, 시, 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시, 비. 법적으로 시비 걸린다고. 그쵸? 그게 뭐다? 개발의 위험 3가지. 자, 개발의 위험 3가지 봅시다.
자, 법률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문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정책론에서 토지 이용 규제는 뭐예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지역 지구제, 개발과 양도제는 안 하니까 됐고, 각종 인허가제와 같은 공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소유권 문제, 즉 남의 땅을 막 침범한 거야 같은 사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 위험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뭐다?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 있는데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사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이 땅은 해당 용도로 이용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소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등기되어 있는 그런 땅을 사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해당 방법을 통해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두 번째, 시장 위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불확실성 시장은 왜 그러냐면요. 팔릴지 안 팔릴지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연구도 하고요. 시장성 연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장성 연구를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연구! 수요와 공급! 아시겠죠? 시장성 연구. 성 연구는 뭐예요? 매매, 임대, 분양. 아시겠죠? 매매, 임대, 분양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연구를 먼저 하고 선행하고 뒤에 하는 건 후행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나왔잖아. 무조건 수요와 공급인 거죠. 수급. 두 번째는 시장성이잖아. 시장성. 시장성. 뭐예요? 매매, 임대, 그리고 분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시장성 연구는 매매, 임대, 분양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시장성 연구에서 파생된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흡수율 분석.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팔렸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팔렸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성 분석에서의 흡수율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 분석의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목적이 미래의 흡수율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팔리겠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율 분석이었고요. 시장 위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이는 거죠. 무엇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그건 무슨 위험?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이 시장성 연구 안에 있는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 위험을 줄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위험에 대한 세 가지였고요. 비용 위험입니다.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 동안 드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통해서 초과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하는 거다? 최대 가격 보증 제도를 통해서 무엇이다? 내가 이 부동산 개발할 때 돈을 여기까지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한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가입을 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와 위험 3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개발의 위험. 몇 가지? 3가지.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쵸? 법률적 위험에는 공법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 있지만 무엇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여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시장 위험은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통해서 시장성 연구에 뭐가 있었어요?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시키는 거가 되겠죠.
자, 비용 위험은 뭐예요?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위험으로서 무엇을 가입하는 거예요? 최대 가격 보증 제도를 가입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이러한 위험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를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의 위험 몇 가지? 세 가지. 뭐? 법, 시, 비. 세 가지고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면 됩니다.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통해서 하면 되고, 시장성 연구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위험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것이고요. 개발업자는 최대 가격 보증 제도를 통해서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 시, 비 이게 뭐다? 개발의 위험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개발 타당성 분석입니다. 개발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고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구분해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분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후행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행분석 세 가지 뭐?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 분석. 후행분석은 뭐? 타당성 분석, 투자분석.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총 5단계입니다. 뭐예요? 지, 시, 성, 타투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뭐? 지시성 타투. 그래서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분석한다는 말은 크게 넓게 보는 거죠. 모든 부동산 거시적 시장 분석. 두 번째는 시장 분석입니다. 뭐 시장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수요와 공급. 그렇죠. 시장 세분화는 왜 합니까?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시장 차별화는 왜 하는 겁니까?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시장성 분석 나왔죠. 뭐 성, 매매나 임대. 시장성은 뭐다? 팔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흡수율 분석은 뭐였다? 공급된 부동산이 그쵸? 시장에서 뭐가 된다? 팔리겠니라는 보는 거죠. 판매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요. 그쵸? 그게 흡수율 분석이었고요. 타당성 분석은요.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즉 돈 벌 수 있는지 그거예요. 이거 분석하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행 분석 몇 가지? 세 가지. 후행 분석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가지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시성 타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개발 방식이고 신개발 방식의 토지 형질 변경 사업과 주택지 조성 사업 등이 있는데 요거 개발 방식은 신개발 방식이고요. 여기다 환지 방식도 들어가요. 그래서 환지 방식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지 방식은 나중에 가서 좀 우리 기본 입문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기로 하고 주택지 도시 사업 중에서 무엇이다? 신개발 방식이 있고요.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좀 힘을 줘서 보셔야 돼요. 뭐? 재개발 방식. 재개발 방식이고요. 재개발 방식의 시행 방법에 크게 몇 가지가 있다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4가지. 보전, 수복, 개량, 철거. 아시겠죠? 보전, 수복, 개량, 철거. 그래서 재개발 방식의 시행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전이에요. 그래서 보전은 뭐다? 노후와 불량화를 방지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복입니다. 수복은 뭐예요? 노후와 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개량입니다. 개량은 뭐냐면요. 시설의 확장 및 개선, 새로운 시설의 추가 및 첨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량이라는 뜻은요, 뭐예요? 새로운 거를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뭐? 새로운 거를 추가한다. 우리 여러분 봅시다. 개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쓰냐면 개량 한복에서 쓰죠. 맞아요? 외형이 바뀌었어요. 첨가됐어요. 왜요? 활동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하게
많이 첨가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개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거는 뭐예요? 당연히 뭐 완전 제거하는 거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보전은 불량화 방지, 수복은 뭐 불량화 요인만 제거, 개량은 뭐 새로운 시설 첨가, 철거는 부시 없애버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방식의 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재개발 방식의 법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 3가지가 뭐가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번째 뭐? 재개발 사업. 3번째 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재개발 방식에 뭐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 방식에서 법률상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러 갑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아시겠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어떻다? 과도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과도하게 밀집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공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방식은 법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3가지 나뉩니다. 첫 번째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읽어드렸어요. 2번째,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떠하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업, 공업 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재개발 사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째 뭐다?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3번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떠해요?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엇이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뭐? 재건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특징이 뭐였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쵸?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어떠해요?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뭐다? 단독과 다세대. 그쵸? 단독과 다세대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2번째,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뭐예요? 앞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했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열악해. 그냥 열악하고 어때요?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그냥 밀집해 있어요. 무슨 중심?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3번째,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어때요?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근데 무슨 건축물 중심?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소리가 포인트.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뭐다? 양호해요. 양호하고 무엇이 밀집?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신도시 혹은 강남같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지역에서는 보통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뭐 도로나 상수도 같은 데들 양호하겠죠. 그 양호한 지역에 무엇이 많아서?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무슨 방식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도로는 괜찮니? 수도는 괜찮니? 여러 가지 정비 기반 시설이 함께 양호한데 뭐다?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오래되면은 재건축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 저기 대치동에 가면은 그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금마 아파트 말고 동마 아파트 말고 금은 동 중에 뭐 은마 아파트 맨날 뭐예요? 재건축 이야기 나오는 거겠죠. 왜? 거기에 교통이랑 경비 기반시설은 정말 좋아요. 그 사거리 한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숙명여고 딱 지나고 나오는데.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 그 아파트 자체는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상가라든지 거기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뭐예요?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근데 뭐예요? 그 해당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 어때요? 양호하겠죠. 그럼 맨날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재개발 방식의 세 가지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민간에서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민간에서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 개발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땅 주인이 지 혼자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혼자. 땅 주인이 혼자 부동산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모든 절차에서 혼자 진행합니다. 끝. 땅 주인이 혼자 다 하는 거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자체 개발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의도대로 다 되겠죠. 그쵸? 속도도 빠르겠죠. 근데 뭐예요?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비전문가다. 조심해야 되겠지. 위험성도 크고 위 관리 능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자, 지주 공동사업은 무슨 말이냐?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요. 개발업자는 개발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크게 몇 개?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학개론에서는. 자, 첫 번째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입니다. 요게 뭐예요? 등가 교환, 밑에 있네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뭐만큼 기여한 만큼 무엇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분을 가져가는 거가 되겠어요. 자, 잘 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설명해 볼게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입니다. 자, 잘 보세요. 토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건 뭐예요? 소유자 거겠죠.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개발업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사장님, 여기 요 땅을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뭐냐? 개발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돈이 없는 토지 소유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 지었어요. 건물 지었어요. 누가? 개발업자가 지었어요. 무엇을 대면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공사비 누구 돈으로 들어갔어요? 개발업자 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나니까 뭐예요? 이 땅을 제공했죠. 그리고 뭐? 공사비를 투여했죠. 그거의 비율만큼 어디다? 위에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고, 아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개발업자가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설명을 볼게요.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가져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짓고 나서 뭐만큼? 기여도만큼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는 어디까지? 1층부터 3층까지. 개발업자는 뭐? 4층부터 어디까지? 15층까지. 이렇게 뭐 개발의 기여도만큼 가져가는 게 뭐?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치만큼 가져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형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이거 나왔잖아. 이렇게 했죠. 자르셔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뭐요? 야, 지어줘! 했어요. 그러는데 공사비는 뭘로 준다고? 분양하고 난 뒤에 준다고.
뭐가 어려워? 그쵸?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 야, 건물 지어줘. 이렇게 의뢰했어요. 의뢰했죠? 그리고 이제 개발업자는 뭐가 정하는 거예요? 분양 수익을 공사비로 수령하는 거겠죠.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분양 수익을 공사비로 가져가는 거겠죠. 왜? 이거 분양하고 난 뒤에.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투자자 모집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개발업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막 모으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 야, 수익을 보장해 줄게. 막 이러면서. 아시겠죠? 수익을 보장해 주니 투자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수익이나 지분을 줄 테니 이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뭐다? 투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투자자 모집 행위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사업 수탁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업자에게 사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야, 건물 좀 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탁 지어줬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뭐 주는 거예요? 뭐 준다? 야, 수고했어! 이러면서 뭐 준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수수료 주는 건 맞는데 모든 절차에 대한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의 명의로 하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내 명의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땅을 짓는 것도 토지 소유자의 이름으로 다 진행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주공동사업에서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을 구분하셔야 돼서 그래요. 자, 봅시다.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은 다른 개념이에요. 앞에 있었던 지주공동사업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랑 개발업자가 등장하는 거지만 이 신탁 사업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탁 회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개발업자에게 있는 거예요. 즉 신탁 회사에게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개발업자. 신탁 회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게 맞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별표. 토지 소유자는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절차가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탁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거 됐으니까. 사업 뭐야? 수탁이죠. 두 번째 토지 신탁이죠. 자,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수수료를 취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차이점은 뭐예요? 사업 수탁은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안 한다고?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이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신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있다, 없다? 이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봅시다. 수탁의 이 숫자는요, 받을 숫자예요. 사업에 대한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받는 거다? 부탁만 받는 거다. 소유권 이전한다, 안 한다?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신탁은 뭐냐면요, 믿으신 맡길 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 청탁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게 부탁의 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신 맡길 탁인 거예요. 맡길 탁. 부탁 아시겠죠? 부탁해요. 아시겠죠? 부탁해요. 미안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덕화 선생님이 예전에 했는데 부탁해요. 이거 했는데. 그래서 신탁, 수탁. 아시겠죠? 수탁은 받을 수, 부탁. 부탁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부탁을. 야, 토지 소유자가, 야, 건물 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줄게? 수수료 줄게. 명의는 다 누구 걸로? 내 걸로 할 거야. 라는 뜻이고요. 토지 신탁은 뭐예요? 야, 나 믿고 맡길게. 믿으신 맡길탁. 아시겠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뭐를? 내 땅을. 믿고 맡긴다는 뜻은 수수료도 주지만 뭐예요? 소유권도 이전해서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모두 다 진행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뭐? 신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컨소시엄입니다. 이건 쉬워요. 이 법인들끼리 구성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거 있어서 자금 조달이나 기술 등의 이유로서 뭐예요? 법인 간 컨소시엄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것을 컨소시엄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민간의 자본 유치 사업 방식 보도록 하죠. 자, 민간의 자본 유치 사업 방식. 민간의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은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가. English 필요해요. English. 아시겠죠? English 필요하니까 자, 우리 좀 영어에 약해요. 영어에 약해요. 그래서 뭐 English 잘 보도록 하죠. 자, 표현 및 정리입니다. Build. 준공, 건설, 짓다. 요거 세 개 뜻입니다. 그리고 transfer 해야죠. 귀속된다, 이전된다. 아시겠죠? own, 소유권, operate, 운영권, lease, 임차, 임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좀 보기 힘들어도 요건 많이 보셨겠고, transfer는 보기 좀 힘드셨겠고, 소유권도 어렵겠고, operate, 운영도 어렵겠지만, 우리 이거는 맨날 보면 나오잖아. for lease, 이거. for 리스, 이거 뭐예요? 임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리스는 임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9번에 잠깐 내려오시죠. 자, 민간의 자본 유치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협의 봐서 빌려주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하는 겁니다. BTO 방식입니다. BTO 방식.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뭐 B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뭐 transfer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합니다. own인 거죠. 그래서 이 BTO 방식은 무엇을 지을 때 많이 쓰느냐?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지을 때 많이 씁니다. 라는 거고요. BOT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준공 후 그쵸? build.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own. 그 기간 만료되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정부나 지자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을 O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OT 같은 경우에 34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문 자체를 꼼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업 시행자, 준공 후 사업 시행자. 아시겠죠?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누구에게? 정부나 지자체에게. 요거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BTL 방식이에요. BTL 방식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build.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T 방식.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operate가 되겠죠. 근데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합니다. 뭐 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BTL 방식입니다. 뭐 할 때 많이 쓰냐? 기숙사, 도서관, 학교, 군인 아파트 등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을 지을 때 많이 씁니다. BLT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뭐 build.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여 정부에 임대합니다. 리스, 투자비를 회수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나 지자체에게 이전합니다. 뭐 transfer T라는 것이죠. 그래서 BLT 방식이고요. BO 방식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준공 뭐 build.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 뭐 own, 운영권 뭐 oper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O 방식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간의 자본 유치 사업 방식 표현은 영어로 하는 거고요. 정리는 BTO, BOT, BLT, BOO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총 몇 가지 방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방식 다 꼼꼼하게 잘 읽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민간의 자본 유치 사업 방식 했고요. 그 다음 부동산 관리 잠깐 넘어오시죠.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관리를 주체별, 이거 내가 하는지, 남이 하는지, 그쵸? 내가 하는지, 남이 하는지, 그쵸? 내가 하는지, 남이 하는지. 내가 하면 자가 관리. 남이 하면 위탁 관리. 두 개 섞으면 혼합 관리. 끝. 그렇죠? 내가 하느냐, 남이 하느냐. 내가 하면 장점 뭐야? 내 부동산 내가 관리하면 기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애호 정신이 없습니다. 종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거 조심. 종합 관리 가능 조심. 그러면 이 장점의 반대가 뭐가 되겠어요? 단점이 되겠죠. 기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애호 정신이 낮습니다. 종합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 관리의 장점 보죠. 위탁 관리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높고요. 타성화, 나 일 못하겠어 라는 거 방지돼요, 안 돼요? 방지되죠. 왜요? 돈 주니까. 타성화 방지되고요. 본업에만 전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탁의 장점은 자가의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부동산 관리하느라 본업 전념이 어렵습니다. 타성화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전문성이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 애호 정신, 종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위탁 관리는 전문성이 높고 타성화가 방지되고 본업의 전념이 가능합니다. 혼합 관리는 자가 위탁의 장점만 보면은 장점이고요. 단점만 보면 단점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가와 위탁입니다. 내가 하느냐, 남이 하느냐. 자, 내용별 관리입니다. 내용별 관리에서는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그놈의 법경기, 그렇죠? 법률적 관리는 권리관계, 계약, 권리보전, 공법상, 규제상. 요거 가볍게 들어만 두시면 돼요. 경제적 관리는 돈, 인력관리 조심. 아시겠죠?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 경계, 위생설비, 보안, 건물과 부지, 부정은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제거하는 것을 기술적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영역별 관리.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건 보셔야 돼요. 자, 영역별 관리. 이 영역별 관리는요, 시설 관리와 재산 관리와 자산 관리. 요거 세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설 관리는요, 무슨 관리하는 거예요? 에너지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 관리하는 거예요. 방범 방지에 설비 운전 보수 외주 관리하는 것을 에너지 시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 관리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소극적 관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는 수입, 돈, 지출, 돈, 비용, 돈, 임대차, 돈. 그렇죠. 임대차를 유지 및 유치하는 것까지가 재산 관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로서 부동산 사고 팔고 재개발하고 재투자하고 PF 일으키고 포트폴리오 일으키고 그쵸? 포트폴리오 일으키고 투자 리스크 관리하고 그쵸? 요거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 왜? 시키는 것만 하는 거니까 시설 관리는 소극적. 재산 관리는 수입, 지출, 비용, 통제, 임대차. 그리고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로서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그렇죠. 이렇게 영업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F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acility Management. 아시겠죠? 재산 관리는 Property Management, PM. 자산 관리는 Asset Manageme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역 관리의 세 가지.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소극적, 재산 관리는 수입, 목표, 지출, 계획, 비용, 통제, 임대차였고요. 자산 관리는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그래서 이렇게 영어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 자산 관리. 아시겠죠? 그래서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 요 세 가지는 영역별 관리로서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관리까지 끝났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마케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